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자, 한동안 FC 서울은 K리그에 어떤 식으로든 지분을 가지고 있는 팀이었습니다. 화제성 측면에서요. 네. 뭐 그게 비난의 그 주인공이든 아니면 뭐 성적의 주인공이든 한동안 FC 서울은 굉장히 중심에 있는 팀이었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요번에 인천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천이 대열을 낚았다라는 인천 구단에서 발표한 그 기사에서도 그런 표현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FC 서울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지켜보고 있는 팬들의 생각에서는 조금 더 좁혀서 제 생각에는 더 이상 FC 서울은 K리그에서 어떤 그렇지. 주목도가 높은 대여도 아니고 팀이 아닌 것처럼 자꾸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허탈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성적도 잘 나오고 다른 팀에서 하지 않던 새로운 운영 방식이라던가 어떤 그 자생력을 위한 활동들 같은 게 꾸준하게 펼쳐졌고 그런 것까지도 주목을 받아왔는데 지금 그 어떤 것도 K리그의 중심에 서기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리그를 선도하는 구단 뭐 이런 활동이나 여러 가지 뭐 이미지도 그랬었고 그런 팀이었는데 어느새부턴가 이게 좀 약간 우리부터도 팀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냥 중위권 팀이지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고 뭐 못 이기거나 지거나 이래도 점점 이 무뎌지는 승리에 목마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부터 팬들조차도 네. 이렇게 사실 잘 몰랐잖아요. 그 FC 서울이 아주 오래전부터 FC 서울을 지켜보던 분들이 아니면은 팀이 항상 중위권이나 하위권에 있을 때 그걸 지켜보는 마음이 어떨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래도 작년까지만 해도 챔피언 라이크 오레이즈라는 그렇죠. 대안의 명언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승권 뭐 아챔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는가를 주목해서 보던 팀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이 FC 서울이라는 팀의 경기를 지켜보는 그 원동력은 도대체 무엇이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요즘에 자꾸 들어요. 우리가 챔피언이었던 게 1년도 안 됐군요. 그렇죠. 작년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 같은데. 작년 챔피언이어서 그 지난주에 리플에서도 우리 그 전격 서울 사람들 화면에도 별 개수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의견도 주셨는데 참 오래된 얘기 같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그 경기 지난주에요. 제가 뚜레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야, 우리 일정 봤냐고 스플릿 나누기 전까지. 이제 다 하위권 팀이다. 여기서 잘만 하면 뭐 아침까지는 그렇죠. 들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뚜레가 하위권 팀이면 더 문제인 거 아닌가요? 라고 했었는데 그 말이 현실이 하여튼 입이 방정이네. 입이 진짜. 남은 그러니까 스플릿으로 나누기 전까지 남은 일정이 너무나도 걱정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여러 이 댓글 반응이나 여러 커뮤니티에서 반응들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그 화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뭐 특히나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황선홍 감독님에 대한 여론이 뭐 경기력에 대한 100% 만족은 못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좋은 감독님이니까 확실히 능력 있는 감독님이니까 좀 더 기회를 주고 뭐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인터뷰나 뭐 이런 데서 밝힌 황선홍이 추구하는 축구라는 게 진짜로 실현될 수 있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축구라고 느껴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만 해도 방송에서 이제 좀 그런 축구가 뭔지 대충 보이고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팬분들의 좀 원동력, 응원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네. 사실
뭐 저만 해도 어제 이 경기를 보고 나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더라고요. 그래서 녹음을 하러 오면서도 와, 이게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냥 막 이것저것 불만은 많은데 또 그거를 지금 그거를 좀 쌓아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불과 저번 주에 했던 말들과 좀 달라지는 양상을 보일 수도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리 있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좀 고민이 많이 될 정도인데 네. 그만큼 이제 이번 있었던 인천전은 굉장히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님이 서울에 부임하고 나서 치렀던 이제 졸전을 뽑으라면 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서울이 무기력하게 패배한 경기가 아닐까. 정말 무기력했어요. 예전에는 황선홍이 하려는 축구가 아직 이식이 안 됐다. 그래서 우리가 못했다. 그러니까 소화를 못했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전술적으로 잡아 먹혔다라는 네. 느낌이 너무 강해서 인천이라는 팀, 그 스쿼드가 얇은 인천이라는 팀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전술이든지 소화 능력이 훨씬 더 월등히 뛰어나 보이는 FC 서울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로 낸 그 경기라고 생각되기 힘들 정도로 그렇죠. 네, 졸전이었죠. 뭐 불과 몇 달 전에 붙은 것도 아니고 비교적 최근에 붙었었던 인천 원정에서도 우리가 5대1로 이길 정도로 굉장히 압도했던 팀인데 뭐 감독님이 바뀐 것도 아니고 양 팀 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보다 우리는 뭐 하재성 선수가 돌아오고 이명주 선수 돌아오고 하면서 훨씬 더 스쿼드 가용면에서는 좀 더 좋은 축구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라인업이 떴을 때도 이날 인천 팬분들이 그나마 좀 이날 떴던 인천의 라인업 자체는 굉장히 만족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이 발표한 라인업 자체가 워낙 또 상대적으로 막강해 보였기 때문에 서울 팬들은 뭐 에이 설마라는 약간의 의심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승리를 뭐 자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서 더욱더 좀 충격이 큰 법이죠. 그리고 뭐 승리를 자신하기 이전에 승리해야만 했어요. 지금 남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스플릿 이전까지의 남은 경기들을 정말 잘 치러야지 우리가 내년에 아챔 진출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내년에 아침 진출을 못한다. FC 서울이 아침 진출을 못한다. 이거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아침 진출을 마지막으로 못했던 해가 이제 2012년이잖아요. 근데 그때랑은 서울의 이 위상도 많이 달라졌다고 보거든요. 확실히 FC 서울은 2013년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가는 그 시점을 딱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진짜 K리그 내에서 B클럽이라고 확실하게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클럽이 됐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번 시즌 챔피언까지 했었던 서울이 다음 시즌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못 나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이미지들과 공적들을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그 정도는 좀 심했지만 약간 과장 보태면 진짜 황보관 급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거는 그러니까 서울 팬들의 입장에서 올 시즌에 아챔도 조별 탈락, FA컵도 뭐 챌린지 팀인 부산한테 져서 탈락, 그리고 리그 그러면 빨리 탈락한 만큼 리그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리그에서도 성적을 못 거둔다? 이러면은 뭐 황선홍 감독님의 지도력에 의문을 당연히 품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인천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인천전에서 드러났던 FC 서울의 무기력했던 모습들이 뭔가라는 얘기를 나눠볼 생각인데요. 그 전에 이제 역시 주목도라면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팀이 있죠. 그러니까 뭐 히딩크의 문제나 뭐 이런 거인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태에 대해서 뭔가 애초에 그 뭐 히딩크를 무조건 모셔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신문선 뭐 지금 직책이 뭔가요? 하여튼 그분 신문선 씨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이거는 제정신인가 싶은 느낌도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사실 그 뛰어들고 싶지 않은 똥밭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그거에 대해 얘기하는 게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이제 리그 팬들에게 딱 주목도가 높은 이슈가 있는데 안양에서 반장 대
서포터가 법적 공방으로까지 치닫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뭐 커뮤니티에서 좀 화두가 되었었던 일이긴 한데 이게 기사까지 뜰 정도 일인지는 사실 저도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보아하니까 뭐 되게 좀 이상한 사건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 서포터의 영향력이 과연 어디까지 돼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안양의 서포터들이 생각하는 선과 구단에서 생각하는 선이 굉장히 많이 달라서 그쵸. 빚어진 거 사실 근원은 그건 것 같은데 이제 우리 팀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타 팀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뭔가 강 건너 불구경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뭐 특히나 우리랑 어느 정도 또 연관이 깊은 팀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또 말하는 것 자체가 좀 그쵸.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네. 네. 이런 사건이 있었다 정도는 언급해줄 수 있을 만한 거지만 네. 이문주 단장님은 강원에서도 그렇고 음. 가는 데마다 뭔가 성과를 내지만 그게 고스란히 인정받지 못하는 좀 그런 팔자신가 봐요. 그렇죠. 뭔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아, 진짜 뭐 저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뭐 일들이 많더라고요. 막 서포터들이 그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랑 호텔에서 같이 막 술을 마시고 막 뭐 하여튼 되게 좀 우리 팀과는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다르구나. 그렇죠. 어. 아 이런 팀도 있구나라는 좀 생각도 들었고. 굉장했어요. 네. 기사를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본 기사는 그 임팩트라고 네. 풋볼리스트에서 낸 기사였는데 보면서 야 이게 이런 일이 가능해? 오히려 이제 너무나도 이제 그 자생력을 중심으로 한 산업적 측면에서 이제 팀을 생각하는 그리고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어서 구단에서 하는 것 했던 기사에 난 걸 토대로 하면 구단에서 하는 행동들은 뭐 나름 이해는 할 수 있는 근데 반면에 이제 서포터들이 한 행동들은 야 이거 뭐냐라는 느낌. 야 진짜 이런 게 있어? 라는. 근데 이제 아까 풍사명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그러니까 안양 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서포터즈의 영향력과 그 안양 팀에서 생각하는 서포터즈의 영향력이 확실히 다르긴 다르구나라는 거를 좀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거에 공감하지 못하는 저는 난 서포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뭐 새삼스럽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풍삼이 형은 철저히 어떻게 보면 오히려 구단보다도 약간 그 프런트의 경영진 같은 느낌? 난 소비자라니까. 아니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가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비자로서의 좀 권리를 주장하시거나 이런 거에 좀 더 능하신 게 아닐까. 그래서 재밌습니다. 이 법적 공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이 좀 있으면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텐데. 근데 이런 부분은 또 안양 팬분을 초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네. 참 궁금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리플을 좀 보면은요. 메로남불님께서 그동안 서울 축구 안 보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인천전 마지막 10분을 참지 못하고 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진짜 마지막 10분만 또 최악의 경기의 최악의 부분만 보셨어요. 와. 그렇지.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전반전을 안 보셔서 그나마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전반전이 더 최악이었잖아요. 실점 장면보다.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반전이 너무 최악이어서 후반전에는 그래도 좀 정신 차렸네 라고 보고 있다가 후반 중반쯤 넘어서면서부터 그럼 그렇지 하면서 언제 먹히냐 먹힐 거면 빨리 먹혀라 빨리 끄게. 근데 43분에 먹히더라고요. 참. 근데 전 그 이유가 너무 웃겼어요. 추가 시간이 6분이나 줬잖아요. 네. 근데 서울 또 그 조급증 나오면은 이도저도 못하고 그치. 허둥대다가 끝나는 그걸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점 딱 당하고 처음 딱 그 킥오프 다시 되고
서울 선수들 움직이는 거 보고 아 끝났다 이 경기 끝났다 이게 바로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메로남불님께서 그동안 서울축구 안 보고 잘 살고 있었다고 하신 거 보니까 뭐 올 시즌 초반이나 아무튼 뭐 안 좋을 때부터 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서울축구를 만난 게 뭐 전 여자친구를 안 좋게 헤어진 전 여자친구 멀리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잘 못 살고 있는 모습을 봤다던가 그런 심정이 아니실까. 그래서 오래간만에 서울 축구를 보고 또 그 분노의 마음을 금치 여기 못하신 이렇게 분들이 피해자가 또 발생하셨네요. 네 많으신 것 같아요. 세계 세황 네 그분께서 네. 서울은 여전하군요. 황 감독 올 때 환영했지만 지금은 점점점 하위 스플릿으로 떨어져서 경질 타이밍을 앞당기는 건 어떨까 생각해봤는데 포항이 너무 못해서 어려울 것 같고 아챔 진출 실패가 확정되면 잘났으면 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이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이제 포항 팬분들도 지금 포항도 이번 주말에 전북한테 홈에서 4대 0으로 깨지면서 네, 아주 탈탈 털렸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뭐 조성환 선수 대 양동현 선수라든가 뭐 이동국 선수라든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긴 했지만 그건 다 제쳐두고 그러면서 이제 최순호 감독님에 대한 불신이 다시 이렇게 불이 확 지펴지면서 최순호 아웃을 외치면서 그와 동시에 이제 서울 팬도 이제 황선홍 아웃을 외치면서 이게 약간 연계 작용으로 그러면 서울님들 우리 황선홍 감독님 빨리 보내줘요 하면은 우리는 최용수 감독님 오시면 보내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저희도 최순호 감독님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요? 예, 그 전에 서울에서 최순호 감독님이 하시던 게 유소년 육성 부장이셨거든요. 큰일 나실 분인데. 유소년 시스템. 그러니까 최순호 감독님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약간 이상주의자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유소년을 맡아주셔야지. 아 유소년 팀. 네, 원래 하던 거. 그러니까 감독 말고 우리 1군 팀 감독 말고 말고 유소년 팀. 전 깜짝 놀랐네. 거기서 단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전에 하셨었는데 갑자기 가셨어요. 맞아. 예. 미래 기획단 뭐 이런 거 네네네, 그쪽에서 맞아요. 일하셨거든요. 그거 다시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무엇보다도 그리운 거는 사실 빈가다 시절에 있던 우리의 그 빵빵한 코치진. 안익수 이거든요. 코치님도 있었고. 네, 그때. 이영진 코치님도 네. 계셨고 그 한 분 한 분이 진짜 감독으로서 꽤 역량이 대단하신 분들 뭐 누구 하나 완벽하다고는 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환상의 코치진을 좀 다시 구축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이기영 코치님은 이렇게 또 인천 감독이 되셔서 또 우리한테 비수를 또 꽂아 주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얼마 못 갈 거예요. 근데. 네. 자, 뱃살라님께서도 무려 첫 K리그 원정 직관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축구를 하고자 했을까요? 아니 하고는 싶었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까주세요. 방송 기대합니다라고 하시면서 한 줄 평으로 체육 시간에 억지로 끌려 나와 축구하는 고3 수험생들 혹은 전투체육대 시전되는 말년 병장들의 뻥축구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화를 또 내시는 부분 중 하나가 선수들이 열심히 뛰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예전에 인천이 서울 원정으로 와서 걸개를 한번 건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저번 시즌인가 저저번 시즌인가 아무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문구 내용이 걸개 하나는 뛰지 않으면 강등이라는 문구였거든요. 아, 그죠. 근데 그 걸개 바로 옆에 뭐 인천 유나이티드 뭐라고 써놔가지고 그 N석에서 누가 사진을 절묘하게 찍어서 뛰지 않으면 강등 인천 유나이티드 딱 이렇게 사진을 올린 그 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날 이 경기를 보면서 뭐 우리가 강등까지는 아니지만 뛰지 않으면 문제다라는 부분은 저도 확실히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두 팀이 그 순위표를 보면 그 상위 스플릿, 하위 스플릿으로 봤을 때 밑에 언저리에서 놀던 그 비슷한 순위의 팀들이었죠. 네, 결국에는 잡혔는데.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올라가려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토요일에
그 김미리진 형이 카톡방에다가 외마디 카톡 하나 치셨거든요. 김건희 투입이라고. 그래서 무슨 경기인가 싶어서 봤더니 대구랑 수원이랑 경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팀도 그 위아래로 쪼갰을 때 그 음. 순위가 비슷한 팀들이네요. 근데 이제 수원이 결국에는 뭐 좋지 않은 축구를 하면서 0대 0으로 비기면서 굉장히 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2주에 그 토요일 일요일 해서 경기 중에 상위권에 있는 팀이 잡힌 게 우리밖에 없어. 아, 진게? 최소한 비기기라도 했어.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남의 집 블라따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우리 집이었던 거지 그게. 우리 집 타는 건 생각 못 하고 남의 집 저거 조금 탄 거 그거 깔깔대고 있었으니까. 진짜 미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남은 일정도 뭐 할 건 팀이고 그것보다도 더 희망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는 우리의 미드필더진이 거의 탈 K리그급이 그쵸. 이제 구축이 됐다라는 자신감 같은 게 있었는데 이날 완전 짓밟혔죠. 그래서 몰리나 왼발님께서도 황금 중원인데 선수들 경기 감각이 50%. 우리나라는 진짜 그냥 뻥축구만 해야지 싶네요. 잔디 진짜라고 하시면서 패스 플레이가 하나도 안 되네요. 황선홍 축구는 한국에서 구현 불가능한데 또 황새아웃을 외칠 시기가 온 걸까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그냥 뻥충만 해야지 싶네요라고 하셨는데 이날 전반전에 서울이 거의 뻥충만 했다가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이게 일단 뭐 조목조목 따져 봐야겠죠. 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참 인천이 잘한다 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얘기를 이제부터 조금씩 해볼까 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인천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자, 인천전 경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우선 저는 그 전부터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이 굉장히 잘했어요.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천이 뭘 잘했냐 하면은 뭐 그 해설도 그날 KBS 1에서 중계를 했는데 네. 해설도 뭐 몇 번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간격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개겐 프레싱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카운터에 카운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서울도 그런 뭐 약간씩은 나왔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천이 간격 조절과 그런 타이트한 압박들 바로바로 마킹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울이 풀어나갈 방법을 찾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이날 제주가 확실히 그런 간격 조절이나 전방에서 좀 압박을 많이 잘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제주요? 제주에 그 인천이. 인천이. 근데 그 4-1-4-1 포메이션으로 나오면서 네. 경기 중에서 그 이선에 4명을 쫙 올리면서 우리의 수비진의 압박을 많이 하니까 확실히 그 부분에서 좀 허둥지둥 됐던 부분도 있긴 하고. 그리고 그 절묘하게 압박이 시작되는 선이 네. 서울이 공격을 시작하는 선이랑 맞물리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진짜 준비 잘해왔구나. 그렇죠. 준비를 확실히 잘한 게 티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반전 내내 딱히 큰 변화 없이 축구를 계속했다는 게 그러니까 좀 더 대응을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건 네. 그 4-1-4-1에서 1-1 두 명이 있잖아요. 그 두 명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그 우선 수비 라인 앞에 있는 1한 명은 우리의 공격을 끊어주는데 굉장히 그리고 중심적인 팀의 그 그쵸. 간격 유지라는데 축으로서 자리를 엄청 잘 잡아줬고 필요에 의해서는 뒤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조금 유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공격 앞에서 시작되는 공격 전개를 이제 매끄럽지 못하게 만들어주는데 큰 공신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실점 장면까지 이제 계속되는 서울 공략의 이제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 간격 유지와 타이트한 압박이었다면 두 번째가 오스마르 공략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오스마르 맨 전반전에 이제 전반의 한 절반 정도를 보면은요.
그 인천의 최전방 공격수가 오스마르를 엄청 쫓아다녀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수비적이거나 아니면 서울의 공격 전개를 기다릴 때 오스마르를 엄청 쫓아다니면서 오스마르가 뒤에서 이제 여유롭게 전체를 보고 공격을 전개할 방법을 찾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간격을 타이트하게 했으면은 우리의 미드필더 하대성과 맨 앞에 이상호, 하대성, 오스마르로 이어지는 이 라인은 웬만한 건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부터 이제 오스마르를 계속 괴롭히면서 공격 전개를 풀어나갈 그 방향을 미리미리 다 한정 짓고 끊어지고 그다음에 오스마르를 굉장히 지치게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이날의 그 공략으로 인천은 서울을 잡기 위해서 오스마르를 제대로 공략하고 나섰구나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분호자 선수가 아니라 그 웨슬리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왔었는데 거의 그 최전방이라기보다는 2선 쪽에서 그 같이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위치상으로는 2선 쪽에 있고 그리고 인천의 선수들은 자기네들이 공격할 때 아니면 그 선을 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전방에서 있었던 이제 최전방의 웨슬리, 오른쪽에 이제 김진야 선수, 왼쪽에 문선민 선수, 그리고 이제 중앙에 이상엽 선수랑 이제 김도혁 선수가 굉장히 좁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 우리의 빌드업이 시작되는 지점에서부터 압박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좀 전술적으로도 이 선발 라인업부터 좀 지고 들어갔던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그 웨슬리 선수나 문선민 선수나 다 빠른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걸 예상하고 이제 센터백 구성을 좀 빠른 선수들로 구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았죠. 그쵸. 근데 그거 자체는 좋았는데 그것까지는 납득이 됐어. 예, 그 수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저도. 근데 그게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빌드업적인 측면에서 특히 황현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아직 빌드업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서울 팬들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선수들을 상대로 인천은 앞에서부터 공격 그렇죠. 전개의 방향을 반 이상은 날려버리는 그 포지션으로 막아버리니까 다른 뒤에 있던 인천 선수들도 그 서울의 공격을 대비하기가 너무 쉬워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후방에서 센터백들이나 골키퍼가 이렇게 차올리는 롱패스만 견제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놔둔더라도 나머지 오스마르로부터 전개되는 공격의 줄기 같은 거는 이미 반 이상은 잘린 상태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죠. 서울이 공격 전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향성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상황. 그러면서 오스마르 선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는 오스마르 선수에게 가해지는 부담도 굉장히 커지고 활동 반경도 그만큼 넓어져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좌우 풀백이었던 신강훈 선수랑 김지우 선수가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공이 가더라도 재빠르게 들어오는 그 인천 선수의 2명 정도가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가운데는 이미 막혀 있고 그렇다고 측면에 있던 윙어한테 전진 패스를 찔러주지만 윙어들도 좀 이날은 많이 내려와 줬어야 되는데 많이 내려와서 짧게 빌드업에 관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근데 수비할 때만 내려와서 도와주긴 했는데 공격 그쵸. 전개를 같이 하지는 네.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 있던 신강훈 선수나 김치우 선수가 측면 앞에 있던 이제 코바나 윤일록 선수한테 찔러줄 때 타이밍이 항상 늦어가지고 커팅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 전반전에. 그리고 중앙에는 이미 인천 선수들이 적당한 간격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아주 날카로운 패스로 들어가고 간결한 볼 터치와 안정적인 트래핑 그다음에 다음으로 바로 이어지는 어떤 그 황선홍이 항상 얘기하는 다음을 생각하고 움직이는 행동들이 미리미리 됐으면 좋겠는데 서울 선수들은 그러지 못했죠. 패스 미스도 엄청 많았고 그러니까 줄 때가 쉽게 보이지 않으니까 무리해서 패스를 주게 되고 그 패스가 정확도도 굉장히 떨어졌고 인천한테 커팅을 당하면 바로 인천은 역습으로 나와버리고 간간히 서울도 그거를 또 끊어서 또 카운터를 했는데 그게 또 공격의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졌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경기였고 일단은 그리고 뭐 중원이나 수비에서 빌드업도 문제였지만 공격 패턴에서 특히나 더 문제였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황선홍 감독님이 이제는 너무나도 유명해진 측면 사이드 플레이를 굉장히 선호한다는 게 너무나도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코바의 일단 공격 패턴 자체가 너무 단조롭고 뭐 수비 가담은 논외로 치더라도 코바 선수의 공격 지역에서의 활동량 자체가 굉장히 적다 보니까
그리고 코바 선수가 기본적으로 자기 앞에 어느 정도 공간이 음. 있어야 뭘 하는데 공간이 없을 때 뭔가를 해 보이는 선수가 그렇죠. 아니다 보니까 잘게 만들어 나가는 플레이에 또 능하지 않다 보니까 공격 패턴이 측면으로 결국 빠지는 드리블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팀의 측면 좌우 공격이 너무 안 맞는 거죠. 근데 물론 그런 보통 그렇게 좌우 측면 공격을 좀 비대칭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한쪽은 좀 측면 선호, 한쪽은 좀 안으로 파고드는 공격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지만 이게 문제는 코바가 왼쪽으로 와버리면 오른쪽으로 가버린 윤일록 선수마저도 측면 선호하는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결국에 좌우 측면에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는. 그리고 뭐 중계로 보신 분들도 뭐 물론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는데 그 후반에도 보면은 서울이 공격하다가 무산됐어요. 근데 인천의 수비수가 막 화를 내면서 간격을 강조를 해요. 근데 그 타이밍에 그 이기영 감독을 잡아줬을 때 이기영 감독도 막 이렇게 손을 모으고서 막 뭐 제발이라는 제스처를 하면서 막 머리를 가리키고 네. 그러니까 그런 수비 라인을 보고서 계속 그런 지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오는 보통 우리가 어설픈 전방 압박은 서울이 그거를 또 쉽게 벗겨냅니다. 앞에서 하면은 한두 번 벗겨내고 나면 뒤에 공간이 비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인천은 그 다른 데서 하는 전방 압박처럼 완전히 위로 올라오지 않으면서 서울이 공격이 시작되는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서 거기서부터 압박을 하다 보니까 그 하나의 압박을 벗겨낸다고 해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센터백 라인이 끝까지 간격 유지를 잘해주면서 어쩌다 하대선 선수가 중앙으로 뭐 찔러주거나 해가지고 공이 연결돼도 그 이상 갈 지점을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사이드는 말한 것처럼 이미 죽어 있고. 그러니까 서울은 공격 선택지를 찾지 못했고, 그래서 계속 이제 남은 선택지는 하나죠. 이제 뻥 차는 거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수비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그렇게 못했다고 보지 않는 게, 그러니까 수비진에서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뭐 들어오는 압박에 대해서 좀 불안한 걷어내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 맞게 좌우 풀백들이 좀 위험하게 전진하기보다는 좀 더 뒤에서 볼을 안전하게 돌릴 수 있도록 좀 공격을 자제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다고 보는데, 중원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명 하대성 선수라든가 누군가는 전방에 있는 3명의 공격수들에게 좀 더 내려와서 플레이를 해라라고 어필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오스마르 선수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대성 선수가 특히나 많이 내려와주는 모습이 이날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앞선에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비더라고요.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패스 거리가 멀어질수록 패스에 대한 정확도는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대안은 굳이 상대 인천 수비수랑 같이 있고 코바도 윤일록 선수도 좌우로 넓게 벌려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뭐 롱패스가 뭐 낮고 막 빠르게 막 정확하게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거의 걷어올리는 듯한 롱패스가 많았는데, 그럼 대안은 올라갔다가 또 그거 공 따내려고 또 내려와야 되고 체력적인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빈 공간을 이상호 선수 혼자 다 그렇죠. 메꾸기에는 역부족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반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판단해서 좀 모두가 중앙 쪽으로 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왜냐면 우리가 미드필더에 아무리 뭐 아까 컨디션이 50%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황금 중원인데 인천 중원을 상대로 우리가 못 이길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타이트하게 가운데서 풀어 나가야 되는 게 차라리 맞다고 보는데 좀 그런 모습이 안 나와서 아쉽죠. 그리고 저는 지금 뚜레는 우리 수비도 뭐 나름 잘 선방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비도 네. 되게 많이 혼나야 될 것 같은 게 보면서 야, 이래서 곽태일을 쓰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 오스마르가 후반전에는 뭐 칼레드가 나가면서 센터백 라인으로 갔지만 센터백 오스마르한테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좀 적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 뭔가 정확하게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한두 명 정도를 커버하면서 플레이하는 정도가 이제 오스마르가 센터백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서울을 공략했던 인천의 공격이 뭐였냐면 오스마르를 일단 지치고 정신없게 만들어서 굉장한 피로도, 특히 정신적인 피로도를 누적시켜 놓은 상태에서 우리의 오른쪽만을 집요하게 노렸어요.
왼쪽은 거의 비워놓았고요. 그 가끔 몇 번 뭐 그러니까 인천 방향에서 보자면 인천이 오른쪽으로 공격 전개를 하기도 했지만 그 우리가 실점 장면과 비슷한 루트를 타고 공격이 시도가 된 게 한 3-4번 정도가 되는데 다 하나같이 똑같은 게 그 인천의 공격진이 왼쪽에 문선민이 있었잖아요. 네. 그쪽에서 엄청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우리 서울의 수비들을 굉장히 지치게 만들고 또 그쪽에 굉장히 무게중심을 실리게 만들어줬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문선민 선수의 실력과 별개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팀의 전술을 위해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다고 보는데 이거에 따라서 후반에서는 이제 신가훈 선수가 공격 전개도 하고 앞으로 나가기도 했지만 보면 그 수비할 때 보면은 한 명을 신가훈 선수가 붙잡고 있어요. 즉 그 말인즉 신가훈 선수를 끌어당겼다는 얘기인 거죠. 앞에서 미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선민 선수가 주로 그 역할을 해갖고 했죠. 교체해서 나간 다음에도 뭐 그쪽에 이제 누구였죠? 김보섭 선수인가요? 송시우 선수도 그쪽 왼쪽에 많이 가 있고 김진야 선수. 김진야 선수인가? 네, 오른쪽에. 왼쪽 인천의 왼쪽. 문선민 선수. 그 이후에 교체되고 난 다음에. 네, 뭐 김보섭 선수가 들어왔었죠. 있고, 그리고 대신에. 송시우 선수도 왼쪽에 많이 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쪽을 계속 끌어당기면서 거기를 뒷공간을 이제 비워놓는데 그걸 커버하려고 그 우리 황현수 선수가 자꾸 오른쪽으로 빠져 있었죠. 그렇죠. 네. 커버하려고. 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끌려온 오스마르와 그 우리 최종 센터백 라인은 결국에 3명이 되는 거지. 네. 그 김치우까지. 그렇죠. 그러면은 그 간격을 계속 노리는 거예요. 근데 오스마르 선수가 그거를 계속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게 자기 앞에도 또 선수들이 인천 선수가 있거든. 그렇죠. 그 커버를 계속 느슨하게 해서 후방에서 긴 패스로 오든 뭐 패스 몇 번으로 주고받고 거기로 뭐 찔러주든 결국에 실점도 거기서 이제 찔러주는 패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실점 장면에서는 황현수 선수가 조금 빠르게 섣불 앞에서 끊으려고 나왔다가 그걸 제껴내니까 바로 골로 연결된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면 계속 집요하게 왼쪽을 누르는데 수비들은 그거를 뭐 컨트롤을 해가지고 앞에 있는 미드필더들과 같이 뭐 이렇게 협력 수비를 한다든가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고 그냥 인천의 공략법에 끌려간 거죠. 그러니까 마치 저는 인천 경기하는 거 보면서 예전에 빙가다가 하던 우리 축구가 자꾸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몇 가지 확실한 패턴으로 계속하면서 상대를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네. 한 골을 만들어내는 그 모습이 야 인천 팬들은 이날 경기 되게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미칠 것 같지.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고 상대는 계속 비슷한 루트로 공격해오는 걸 제대로 막지도 못하고 실점까지 내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의 패배 패턴은 우리가 경기를 주도하고 잘하다가 막 주로 하위권 팀한테 당했던 패배 패턴이 주도하다가 뭐 어떻게 후반 막판에 역습당해서 지고 막 이런 패턴이었는데 이날은 경기력 자체도 밀리고 전술에서 너무 밀렸어요. 그 진짜 완전 공략당했어. 그러니까 팬분들도 뭐 선수들이 뛰지 않느니 뭐 황선홍 감독이 잘못했느니 이런 얘기가 다 나오는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완전 전술에서 말리니까 선수들은 자기네들도 힘들었겠지만 밖에서 보기엔 안 뛰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있어야 될 공간에 없고. 선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나름 뭐 공격 루트를 찾는다고 움직였겠지만 상대 수비가 자꾸 붙으니까. 근데 뭐 그게 제대로 준비가 안 된 모습인 게 너무 드러나가지고 이거는 그냥 이 팀이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그렇죠. 없는 인천이가 공략을 너무 잘한 거죠. 그렇긴 하죠. 근데 뭐 저도 그건 맞다고 보거든요. 인천이 정말 잘 우리의 약점을 노려서 나온 건 맞는데 황선홍 감독님이 그거에 대한 대처가 너무 그것도 이제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네. 인천이 잘했다고 해서 서울이 그러면 거기에 그냥 잘했으니까 질 수밖에 없었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 팀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선수 한 명 하면 아까 전에 뭐 리플에서도 황금 라인. 근데 해설도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드필더가 누군가 이런 전방 압박을 한 번쯤은 벗겨줘야 된다. 벗겨주면 인천도 쉽게 못 나올 텐데 그 한 번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진짜 답답한 건 그거였어요. 선수 개개인의 능력들 처음에 이제 나왔던 이상호, 하대성, 오스마르 라인이 특히 전 하대성한테 좀 가능성을 보면서도 실망감도 많이 느낀 게 하대성이 그 공격 가담부터 수비까지 굉장히 많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많이 도와준 것도 맞아요. 네. 그래서 한번 그 윤일록이 날려먹은 그 찬스를 만든 것도 많고 그 순간에 분명히 패스를 할 타이밍인데 자기가 맞아요. 접고 들어가면서 그 뭐 판단력 이런 거 그다음에 그나마 중앙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루트를 만든 거는 하대성이었어요. 그 공은 인정하지만 그 뭐 실점의 빌미가 된 장면을 떠나서 오스마르와 이제 순간순간 스위칭을 할 수도 있고 두 선수가 호흡을 더 지난 경기에서도 약간 좀 어색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예 포지션을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스위칭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모습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대성한테 기대하는 건 굉장한 센스였는데 그 센스가 보이지 않는 날이었던 거야. 물론 이렇게 간접적으로 몇 번 보였지만. 그리고 황선홍 감독 진짜 이거 뭐 하는 건가 해서 전반전은 그렇게 해서 버텼다고 넘어간다고 칩시다. 근데 코바가 밟혔죠. 그러고서 발이 아파가지고 부상을 당해가지고 교체가 됐어요. 그리고 고요한이 들어가고 나서 보여줬던 장면은 황선홍이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한 너 나가라고 한 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윤희로 왼쪽으로 돌리고 이상호 오른쪽으로 돌리고. 근데 이상호 선수가 가운데 있을 때 힘이 되는 거는 뭐 특히 오른쪽 윙가의 이제 스위칭 플레이 같은 게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그래서 활동 반경을 정말 넓게 가져가는 게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프 더 보일 때가 진짜 빛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요한과의 시너지는 전혀 안 보였죠. 그쵸. 사실 시즌 첫 경기 때만 해도 오른쪽 이상호, 중원의 고요한, 그리고 오른쪽 수비의 신광훈 이 셋이서 만들어냈던 좀 콤비네이션이 한 좀 3, 있었는데 40분간의 콤비네이션에 뻑갔었는데 그쵸. 그건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었던 경기였고 그리고 이상호 선수나 하재성 선수나 방금 앞서 언급하신 그 두 명의 선수는 다 물론 다 스타일이 다른 선수지만 공통적으로 주변에 동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빛을 발하는 스타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근데 간격 조절을 왜 그 따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다고 보는 왼쪽으로 간 윤일록도 위아래로만 많이 움직였지 좌우로 거의 안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윤일록 선수도 왼쪽에서 잘할 때 항상 모습 보면은 그때는 항상 주세종 선수가 주로 파트너였죠. 주세종 선수랑 김치우 선수랑 셋이서 아기자기하게 만들어가는 플레이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날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첫 번째 교체는 정말 황선홍이 순간적인 임시응변을 발휘했어야 되는 순간인데 그 선택이 왜 고요한이었는가 하도 의문이지만 왜 아무런 지시 없이 내보냈는가도 의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수정할 기간인 하프타임이 있었는데 하프타임이 끝나고 난 서울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고요한 선수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풍삼이 형이 아까 그 하대성 선수와 오스마르 선수의 자리를 바꾸는 방법 같은 걸로 좀 그 상대방의 압박을 좀 더 무너뜨렸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대성 선수는 그러니까 혼자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서기엔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 2013년에 고명진 선수랑 있을 때도 사실 둘이서 거의 두 명의 투 볼란치였고 앞에 이제 몰리나가 서는 시기였고 고명진 선수가 좀 공격적으로 많이 나가기도 했지만 그만큼 수비 가담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날 고요한 선수가 딱 들어왔을 때 드는 생각은 그럼 고요한이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하대성에 커버를 해주고 그럼 오스마르 선수가 좀 더 자유롭게 공격에도 나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유기적인 변화를 원했었는데 근데 풍삼이 형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별다른 지시가 없이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해라라는 식으로 내보내가지고 그러니까 가끔 그 세 명의 미드필더가 한 번씩 뭐 전방으로 교대로 앞으로 나오거나 활동 반경이 확 넓어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전술적 지시에 의한 거라고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약속된 플레이다라고 보이는 거는 황현수 선수가 그 슈팅 날려먹은 거 있잖아요. 그 세트피스 장면. 그거는 이건 준비한 거구나. 그렇죠. 딱 보이는데 뭐 그 외에 어떠한 지시가 있었을까? 왜 황선홍 감독은 클럽에서 국대 같은 경기를 하고 있는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는 거. 이 선수들이 뭐 열흘 전에 만나고 일주일 전에 만난 선수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한 시즌 동안 뭐 한 건가? 아니 뭐 부상으로 못 나왔다고 하더라도 부상 중에 훈련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전술에 대한 얘기는 들어갔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돼 보이는 게 좀 이날은 좀 많이 답답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후반전에는 조금은 달라졌다고 보거든요. 전반전보다는. 일단 첫 번째로 좀 달라졌던 게 좀 중원에서
급하게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던 거는 좀 달라졌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좌우 측면 수비수들이 전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늘어나서 조금은 전반전보다 조금은 좀 나아진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특히 신광훈 선수가 좀 음. 많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네, 그랬는데 여전히 그 최전방 공격수였던 대안이 좀 내려와서 어차피 우리가 빠르게 중앙을 뚫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내려와서 같이 차라리 좌우 측면을 벌리고 중앙 공격수가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지시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 또 이제 황선홍 감독이 이해 안 되는 게 그 이후의 교체 카드들이에요. 이제 박주영 선수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이명주 선수가 들어갔어요. 그 말은즉 지금 뚜레가 얘기한 그런 부분들을 하려는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대안은 이제 앞에서 미리 박아놓고 준비를 하고 기다려라라는 전술적 지시였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면 납득이 안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에 우리는 인천하고 비기면 잘하는 팀이 아니라 어떻게든 골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골이 반드시 필요한 순간에 왜 더 공격적인 그러니까 대안과 박주영이 둘 다 투톱을 못 세우는 자기도 하고 싶지만 못 세우는 건 우리가 다른 게 없다. 다른 공격 옵션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그거 상태를 유지를 못한다라고 했으면은 선발로는 그렇게 못해도 골이 정말 필요한 마지막 순간에는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명주 선수가 들어왔다는 거는 중앙에서 더 많이 움직여주면서 찬스를 만들어주라는 지시인 거잖아. 근데 이명주 선수는 지금 폼이 그 부상 직전에 그 한 경기에서 봤던 그게 아니더만. 그러니까 부상 회복을 생각보다 빨리 해온 건 좋은데 아직 경기 감각 측면에서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이 정도 부상이 처음이라고 하니 뭐 그 정도 그 혼란이 있는 거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박주영 선수도 그런 거는 좀 밑으로 많이 내려오는 공격수를 원한 걸로 보이는데 왜 대안이 앞에 있고 박주영이 많이 내려와주는 공격수 역할을 같이 해주면 안 되는 거냐고. 그렇죠. 꼭 골이 필요한 순간에도 그렇게 숨겨야 되는 이유는 뭐야. 그러니까 저는 인천 앞에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게겐프레싱 카운터에 카운터 좋아요. 근데 그 요즘에 뭐 히딩크 얘기 많이 나올까. 히딩크가 예전에 한국 축구를 보면서 한국 축구는 체력이 장점이 아니라 양발을 다 자유자재로 쓰는 그 기술력이 놀랍고 체력이 약점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오늘 김미리즌 이 게겐프레싱 좋아하는 김미리즌이 안 나와서 좀 아쉬운데 네. 그걸 하는 선수들 체력은 어마어마하고 팀의 그 선수층이 두껍잖아요. 근데 인천은 분명히 그게 안 되는 팀이란 말이지. 얇은 팀이란 말이지. 한계가 경기 중에 한계가 충분히 보일 수 있는 팀이었죠. 그렇죠. 이거 이기영 감독이 추구하는 게 그런 축구라면은 분명히 이거는 한 시즌 내내 끌고 갈 수 있는 축구가 아니라 지금 휴식기가 길었기 때문에 이게 이상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타이밍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을까? 그 부분을 공략하지 못했던 황선홍 감독님의 전술적 패착이었다는 말씀 아닐까요? 그렇죠. 결론은 뭐 그건 거죠. 그래서 인천도 결국에는 이거를 계속할 수 있는 팀도 아니고 그 인천은 되게 한계가 큰 전술을 하고 있는 팀이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서울은 그거에 반해서 우리는 체력을 충분히 쉬었을 때 박주영과 대안이 한 번쯤 같이 나오는 그런 체력적 부담도 감수하지 못할 만큼 얇은 스쿼드냐는 거지. 그렇죠. 저도 그 생각엔 저도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이번 시즌 황선홍 감독님의 좀 안 좋은 저조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막 뭐 경질에 대한 여론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은 좀 스쿼드의 질의 좀 질적인 측면에서 좀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컸다고 보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영입된 선수도 좀 별로였고, 그리고 그 뭐 큰맘 먹고 영입했던 선수들도 좀 부상으로 회복 기간이나 부상 기간이 좀 길었던 점, 그게 어느 정도 좀 실드로 작용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 경기력이 나올 스쿼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확실히. 그러니까 예전에도 우리가 막 우승하고 그럴 때도 가끔 인천 가가지고 어이없게 털리고 올 때 한 번씩 있었어요. 한 번씩 있었는데 우리가 그때만큼 잘 나가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던 시기도 아니고 전술적 색깔이 뚜렷한 시기도 아닌데 여기에 이제 이걸 좀 가볍게 뭐 인터뷰로는 자기는 그 절대로 만만하게 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준비된 걸 보면은 이거는 쉽게 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쵸. 좀 들 수밖에 없는 결론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물론 인천이 굉장히 거치게 했고 심판이 너그러웠고 이런 환경에서 서울이 항상 약했던 것도 맞아요. 근데 그쵸. 우리가 황선홍을 좋아했던 건 예전처럼 맞고만 있지 않는다라는 것도 좋아했던 지점인데 그럼 그걸 좋아했던 이유는 이런 경기에서 조금 더 힘을 발휘해 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인데 그 기대는 지금 무너져 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황선홍한테 기대했던 게 하나둘 무너지는 시기를 지금 겪고 있어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그리고 하대성과 이명주에 대한 실망감도 좀 크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날 처음으로 이제 하대성 선수랑 이명주 선수가 호흡을 맞췄던 경기인데 좀 그런 거 치고는 좀 많이 별로였죠. 아 진짜 선수들의 그게 퍼포먼스가 별로였다기보다는 좀 팀적인 이날 경기 상황 자체가 그 무언가를 좀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 좀 실망스러운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줄 평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일단 그 인천이 뭐 한시적이지만 그 축구가 어떤 그물 같았어요. 근데 서울은 그걸 풀지 못했다라는 의미에서 감독부터 14명의 선수까지 그 누구도 풀지 못한 인천의 그물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의외성 없는 축구는 노잼일 수밖에 없다라고 썼는데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서울의 공격 패턴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봐요. 그 빌드업 할 때 천천히 공격 작업에서 빠르게 이게 기본인데 빌드업을 빠르게 하고 공격 작업에서 굉장히 천천히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미없고 위협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올 시즌 내내 황선홍 감독님이 겪어왔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봐요. 그러니까 진짜 빠른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빠른 축구를 흉내만 겨우 내고 있는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막 서울이 올 시즌 경기 대부분 많은 팬분들이 볼 때마다 뭐 그렇게 막 못하진 않은 것 같을 때도 별로 재미가 없다, 흥미가 없다고 하시는 게 골이 많이 안 나는 이유기도 하고 그 제한물이 빠르게 와봤자 페널티 박스 앞에서 공격 전개가 빠르지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바를 영입한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세밀하게 상대를 이제 꾹꾹 눌렀을 때 그 틈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빈 공간이 있을 때 이제 빠르게 그쵸. 공격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자원으로 데려온 것 같은데 이상호도 처음에 윙어라고 데려왔을 때 물론 지금 이상호 선수가 잘해주고 있지만 윙어로서 그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계속 황선홍이 영입하는 윙어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안 풀리고 있거든. 보면은 예전에 황선홍이 이제 부산에서 큰 고생을 하고 뭐 인터뷰에서도 그때는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걸 생각했는데 지금 현실에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지만 지금도 그렇죠. 자기 축구 어떤 이상적인 축구를 구현하려는 거에만 팔려 있고 현실을 못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의심이 자꾸만 들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렇게 이제 모든 선택이 납득이 되던 이해가 되던 감독의 행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어요. 예, 그 요소가 아니면 설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모르겠어요. 이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될지 황선홍이 진짜 경질되어야 할지 아니면은 그 황선홍이 지금 자기 스스로 뭔가 깨닫고 나서 세밀한 전술과 어떤 현실적인 그 구현 가능한 전술로 방향을 틀 것인지 뭐 어떤 식으로 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최근에 FC 서울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팀이 되고 있어요. 특히 서울을 봐오던 사람들한테. 근데 저는 황선홍 감독님에 대한 사퇴 압박이나 경질 여론이 지금은 오히려 안 좋다고 보고 어차피 지금 시즌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시즌 끝나고 아침 진출권을 따느냐 못 따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논의해도 충분한 거지. 지금은 괜히 그런 식으로 압박을 줘서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기력 나오고 있는데 더 부담과 압박을 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우린 보라색이 아직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의 서포터즈에 대한 개념은 아직 거기까지 아니니까. 우리는 아직은 그냥 붉을 뿐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PPI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펜다 형님이 기권을 던지셨고요. 네. 김민희진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PPI를 던져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냥 빨리 읽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김민희진의 성적표입니다. S의 박주영,
24분 팀, A의 이명주 32분 팀, 다른 A로 코바 34분 팀, B의 칼레드 여기까지 덜 나와서 욕먹을 애들이라고 하고 그 뒤에 이상호, 이 미만 다 뛴 애들, 뭐 황현수, 고유한, 김치우, 대한, 양한비, 신광훈이 B에 있고요. C의 오스마르 드디어 지쳤다. 다른 C로 윤일록 못할 땐 너무 티나게 못함. 그리고 D로 하대성 아직 무리인가라고 써놨어요. 네. 그 다음은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S로는 이상호 선수. 포지션 이동에도 꾸준한 활약이었고, A로는 이제 하대성, 대한인데, 하대성 선수한테는 공의 흐름을 읽는 자, 그리고 대한한테는 화내지 않은 것만 해도 잘했다. 저는 경기 중에 이거 대한이 이거 라커룸 들어가서 한번 대판 싸우겠는데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그 하프타임 지나고 나오는 선수들 얼굴이 깨끗하더라고요. 맞지는 않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B로는 양한빈, 신광훈, 황현수, 오스마르, 김치우, 고요한, 이명주, 박주영 이렇게 뽑았는데 이 중에 오스마르 선수한테는 아무리 봐도 정신적인 문제가 좀 크다. 그러니까 이날 뭐 아까 경기 내용 얘기할 때도 나왔지만 압박이 좀 심했던 것도 있는데 그거를 빼놓고 그 우리가 오스마르 선수한테 당연히 바래왔던 그 움직임들, 예를 들면 상대 공격수 앞에서 그 긴 다리로 쭉 해서 공을 커트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날은 거의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아서 오스마르라면 저기서 막아줄 텐데 왜 못 막지라는 생각을 몇 번 했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그런 다리 뻗음을 인천 선수들이 벗겨낸 장면은 몇 번 나왔죠. 네. 네. 그래서 좀 이게 재계약 문제가 잘 안 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오스마르가 좀 간보고 있는 건가, 지금 불안함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주영 선수한테는 200경기 축하한다고 하고 싶네요. 뭐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네, 이날 FC 서울 소속으로서 200경기 출전을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박주영 선수한테 그 멘트를 남겼고, 그리고 C로는 이제 칼레드 선수랑 윤희록 선수인데 칼레드 선수한테는 크지 않은 기대. 솔직히 애초에 기대가 안 컸다. 네, 애초에 기대도 안 컸고 뭐 경기 중에 나왔던 실수들이 좀 임팩트가 크긴 했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크게 뭐 실점 장면으로 이어진다거나 이런 건 또 아니었기 때문에 뭐 다음에 좀 더 잘해서 나오기를 바라고, 윤희록 선수한테는 좌일록도 이젠 옛말이다. 어떻게 보면 벌써 옛말이 된 거죠. 뭐 그렇게 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네. 벌써 좀 이렇게 사양되어가는 언어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좀 안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버린 건지 좀 황선홍 감독님이 빨리 이 부분에 결단을 내려줘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 윤희록 선수마저도 잃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뒤로는 코바, 뛰지 않은 윙어 아웃. 그러니까 아까 경기 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활동 반경 자체가 너무 좁고 그리고 이 선수의 그 기량을 뿜어낼 수 있는 시간대가 너무 적다 보니까 과연 스탯은 준수하게 쌓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건가라는 의문은 계속 들고 있어요. 전체적인 전술 네. 수행에 있어서 저는 이제 D부터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D는 칼레드, 긴장 풀어라고 써봤는데 칼레드가 뭐 실수한 장면, 그 백패스 잘못한 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공격 전개에서 너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치. 허둥대고 자꾸 죽는 대로 그냥 공만 급급하고. 그래서 D를 줬고요. C로는 오스마르, 공략당해버린 최종 보스. 이날은 좀 이런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C로 황현수, 성급했던 단 한 번의 발뻗음.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뭔가 그냥 다 그 정신적으로 너무 지쳤구나. 그 정도 시간이 됐을 때 후반 40분이 넘어갔을 때 우리 선수들이 다 너무 지쳤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에 반해서 교체 들어온 선수들이 활력을 주지 못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요. 참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실 서울 극장 축구 얘기 들었을 때는 그게 바꿔 말하면 막판에 집중력이 좋았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게 그래 막판이니까 집중력 잃을 수도 있지라고 약간 이해받는 분위기라는 게 그러네. 또 좀 서글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고민하다가 C였는데 B로 올라간 선수가 고요한 있고요. 그다음에 코바 있고요. 그 위에 이명주, 박주영이 있는데 이 둘은 무슨 고스트 부대 같아요. 네, 안 보이기로 맘먹고 나온. 사실 뭐 고현 선수야 어차피 전반에 이제 그 코바 선수의 부상 때문에 일찍 들어간 거고, 그리고 이명주 선수랑 박주영 선수도 우리가 평소 생각했던 황선홍 감독님의 교체 타이밍을 생각해 보면 좀 굉장히 빨리 들어간 편이었거든요. 그쵸, 빨리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황선홍 감독님이 좀 결단을 빨리 내린 편이긴 했는데, 다른 때보단.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뭐 기여하지 못한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양한빈 있고 그다음에 윤일로가 참 너무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그 어떤 인천이 지금 어떤 문제를 냈다라고 자꾸 느껴졌는데, 그 문제를 좀 심각하게 풀려고 하는 게 우반이고 그걸 아예 이제 못 푸는 게 열반이라고 했을 때, 윤일록은 열반이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좀 잘하는 것 같고 그 애매했구나. 우반에 가기에는 많이 모자르고 네.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개인의 능력들은 보여준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천이라는 문제를 풀기에는 그냥 자기 혼자 개인 기량 보여준 것 뿐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몇몇 있어요. 그 위에 있는 선수들도 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약간 프리에 다가간 게 아닌가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팀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선수들을 모았는데 팀이 어떻게 안 돼가지고 강등 뭐 직전이야. 그래서 선수들이 탈출을 꿈꾸고 있을 때 나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타 팀의 러블콜을 보일 때 그 모습 같이 자꾸 그런 모습들이 처럼 보여서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B로 하대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과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잘한 것과 못한 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그냥 B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천전을 풀 가능성은 보였으나 실점의 빌미도 제공했다. 이게 하대성이었다. 다른 B로 뭐 김치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A로는 이제 신광훈, 이상호 선수를 넣었는데 둘 다 뭐 한 줄 평은 똑같습니다. 풀이에 다가갔다. 그다음에 이제 S로 대안, 그나마 정답에 가장 다가갔던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후방에서 공을 줬을 때 그걸 키핑하고 바로 내주는 몇몇 장면들, 그리고 사이드로 나가는 것 같은데도 대안이 이제 뒷발로 살려낸 장면들, 이런 게 결국에 그 인천을 공략하기 위한 전술적인 움직임, 맨 앞에 톱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 그런 거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나마 대안은 몇몇 그 기회를 만들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뭐 대안, 이상호, 신강훈, 하대성 전도가 조금 그 프리에 다가갔던 것 같은데, 네. 하대성은 큰 실수도 같이 해서 떨어지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성적표를 발행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3명 거를 합치니까요. 일단 동률이 나왔어요. 제일 고득점자가 이상호, 대안이 6점 받았고요. 박주영이 5.5점을 받아서 A가 됐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김미리즌의 전체 성적표가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로는 신광훈, 이명주, 양한빈, 김치우, 고요한, 하대성, 황현수, 코바까지고요. 그 다음에 C로 오스마르, 윤일로, D로 칼레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S를 가려야 되는데 S를 가리기 전에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한 줄 평과 네. 성적표를 좀 보면 전체적으로 좀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좀 지쳐가고 실망감이 다른 분들도 굉장히 크신가 봐요. 점점 축구 보기 싫어진다. 뭐 정신 차려 서울. 총체적 난국. 서울 선수를 사오시기. 뭐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뻥축구 황새 아웃. 정신 차려 서울. AFC 못 나감. 이렇게 승리와 잔류가 간절한 팀에게 지면서 AC의 출전은 물 건너갔다.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저도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경기를 보고서 내년 아침은 힘들 수도 있겠다. 그렇죠. 불과 이 경기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아침은 나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뭐 산술적으로는 그냥 단지 승점 3점을 못 벌거나 3점 혹은 1점을 못 번 경기이지만 뭔가 이 기세라든가 경기력적인 면이라든가 그리고 그 팀의 이제 어떤 경기력의 질, 전술의 질을 봤을 때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을 드러내기에는 충분했던 경기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는 그냥 황선홍 이렇게만 쓰신 분도 있어요. 문제다. 그렇죠. 이 선수들이 이 경기를 통해서 선수들이 풀어야 됐던 문제는 인천이었지만 팬들이 이 경기를 보고 발견해낸 문제는 황선홍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윤희록 선수에 대한 실망감도 많이 표현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적표를 보면 양한빈 선수가 S를 받았습니다. 총 11분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다 합쳐보니 양한빈이 7.8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2등으로 A 받은 선수가 하대성, 그 다음에 황현수. 이 하대성, 황현수 선수는 좀 아이러니한 게 그러네요. 실점에 이제 직접적인 첫 번째 기점, 두 번째 기점, 세 번째 기점까지 하면 뭐 양한빈 선수까지. 네, 어떤 그 기점 책임감이 무거워지는 후반 기점으로 갈수록 오히려 반대로 받았다는 것은 그 외의 선수들이 얼마나 그렇죠. 네. 그 경기력들이 얼마나 별로였으면 나머지 선수들의 경기력 실점에 빌미를 준 세 선수가 어떻게 야 내가 1점 안 가져도 되니까 경기력이나 똑바로 해 이런 식의 그거였죠. 참 보면서도 좀 씁쓸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4위로 김치우 신광훈이 동료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6위로 이명주, 그다음에 7위로 이상호, 8위 고요한, 그다음에 공동 10위 대한 박주영, 그다음에 C 들어간 12위는 코바 4.5점, 마찬가지 C로 13위 칼레드 4.4, 그리고 D 14위 3.8점의 윤일록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윤일록 선수가 좀 많이 실망스럽기도 했죠, 좌우에서. 그렇죠. 사실 좌우 윙어 다 실망스러웠는데 코바는 아무래도 뛴 시간이 적어서 빨리 나가서 네. 좀, 그 네. 부분이 좀 더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S를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상호와 대한. 어떻게 보면 청취자분들의 성적표와 전혀 딴판인 결과가 지금 나온 건데 오래간만에 아주 오래간만에 전혀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보면은 제가 이상호 선수를 S로 뽑았고 그 풍삼이 형이 대안을 S로 뽑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저는 이상호를 A에 넣고 뚜레도 대안이 A에는 있어요. 네. 제가 대안을 S로 올린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톱이 이제 그 인천을 공략하기 위해서 해야 했던 장면들을 그나마 좀 보여준 게 인천은 풀기 위해서 가장 근접한 선수 아니었냐라는 그 이유로 S를 올린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 냉철하게 말해서 대안 선수가 이날 그렇게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거나 위협적인 마무리를 보여줬느냐 하면 또 그건 또 아니라고 봐서 마무리는 못 보여줬죠. 그래서 저도 대안은 A로 놓은 만큼 플레이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는데 뭐 다른 선수들이 얼탄다고 같이 얼타고 있으면 그거는 베테랑도 아니고 대안 또 K리그 레전드 공격수인데 또 그런 면에서 안 맞는다고 봐서 더 S를 못 줬어요. 저도 주고 싶었는데 팀 전체 공격을 이끌 만한 능력도 보여줘야 하는 선수 아니냐 이런 거죠. 저는 결정적으로 그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전에 중원에서 얼타고 있어서 좀 간격을 좁혀야 됐으면 대안도 같이 이렇게 좀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는 등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노련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마이너스적인 부분으로 된 것 같고 제가 이상호 선수를 S로 뽑은 이유는 그나마 그날 피치 위에 있었던 선수들 중에서는 상황마다 좀 대처가 가장 활발했던 선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에 좀 중원에서 밀리니까 윤일록 선수랑 오른쪽에 있었던 윤일록 선수랑 스위칭하려는 움직임도 많았고 실제로 거기서 좀 완성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지 뭐 막 2대1 패스, 3대1 패스 이런 식으로 3자 패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려는 경우도 많아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선수가 확실히 전술적인 이해도나 이런 부분은 뛰어난 선수구나라는 걸 좀 느껴서 S를 줬습니다. 저는 물론 제가 이제 이상호 선수가 부족한 부분을 얘기할 차례지만 들으면서 좀 서글퍼졌던 게
둘 다 음. 대안을 S로 뽑은 이유도 이상호를 S로 뽑은 이유도 둘 다 뭔가를 했다가 아니라 뭔가를 하려 했다라는 점에서 점수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불현듯 이게 굉장히 서글퍼지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PPI 쓸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다들 공통적으로 S를 뽑기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네. 솔직히 S 줄 만한 선수가 없는데 왜 S를 뽑아야 되느냐. 네, 밑에서부터 차후차후 주다가 남은 어. 선수인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나마 뭐 AS에 들어간 선수 중에서 뭐라도 칭찬할 만한 건덕지가 있는 선수가 지금 올라간 건데 저도 불과 진짜 올 여름까지만 해도 이상호 선수를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이상호 선수가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낯설거든요. 스스로도 낯설 네. 정도인데 그리고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아직도. 그러니까 이런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S라고 하면 막 골을 넣었다던가 그렇죠. 뭐 어. 결정적인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다던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던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게 없는 장면이라서 그러니까. 참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상호 선수도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음. 그나마 이제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긴 한 거는 저도 그래서 A를 준 건데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인천을 공략할 만한 무기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뭐 주변 선수들이 협조를 안 해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호흡을 못 맞춘 걸 수도 있고 그게 좀 빙빙 헛돌지 않았나. 오히려 저는 뭐 하대성이나 신강훈이나 이상호, 대안 이 세네 명의 선수만 제대로 좀 맞아요. 발을 맞췄어도 한 골 정도는 넣을 수 있었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기는 한데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그 최근 이제 좀 대안의 골문 앞에서의 날카로움이 많이 죽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선수한테 S를 좀 주기가 좀 많이 꺼려져서 그래서 대안을 내린 거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만약에 경기를 풀어야 한다면은 난간이 부딪혔을 때 대안과 이상호가 있을 때 누가 풀어야 하느냐라고 생각하면은 대안의 책임이 더 크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대안을 A로 내리는 걸로 네. 그 합의를 하는 걸로 하고 네. 오늘의 S는 이상호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씁쓸하지만 네. 굉장히 좀 찝찝하네요. 네, 죽어도. 네. 어쨌든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참 드물게 둘이서 하면서 1시간을 넘겨서 네. 이제 팟캐스트로 올리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기는 진짜 뭐 분노가 아니라 정말 좀 실망스러운. 네. 황선홍의 축구는 도대체 언제 완성되는가? 완성됐다고 해도 한 번쯤 미끄러지는 날이 있긴 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대처가 할 만큼 해보고 나서 그러니까 작년 FA컵에서 수원한테 승부차기 10번째 키커까지 가서 진 것처럼 그렇죠. 할 만큼 하고 진 상황이 아니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더 많아 보였는데 안 하고 진 거라서 너무나도 좀 실망스러운데 다음 경기에서는 안 그럴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통적으로 이제 한국 축구 팬분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게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뭐 정말 잘하면 좋지만 잘하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지 있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서울 선수들이 좀 더 좀 필사적이고 좀 더 뭔가를 끝나기 직전까지도 뭔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뭐 승리도 물론 뒤따르면 좋긴 하지만 근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 추가 시간 6분을 주면서도 막 허둥지둥하면서 그냥 걷어내기 급급했던 그 누가 봐도 굉장히 저 선수들이 지금 초조하고 뭐 막 별로 이렇게 끝까지 집중을 못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 그런 축구는 더 이상 좀 보고 싶지 않아서. 네. 자, 아까 전에 이 타이밍에 그렇게 체력을 아꼈어야 됐냐라고 제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다음 경기를 보면 수요일 날 광주전이 있고 그다음에 일요일 날 포항전이 있죠. 네. 만약에 황선홍 감독이 다음 경기가 이제 3일 만에 벌어진다는 거를 감안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더라면
광주전에서는 반드시 그 뭔가를 만회할 만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고, 이게 단 한 경기로 안 그치고 포항을 상대로도, 특히 포항은 요즘에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 굉장히 보이고 안 있기 좋죠, 때문에 분위기가. 이 경기를 두 경기를 다 잡지 않는다면 이 마음이 누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조금이라도 좀 누그러진 상태로 다음 주 녹음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풍야치 3이었습니다. 김뚜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